오늘 모신 분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증시 어제만 해도 좀 상당히 좀 비관적이었는데 그렇죠. 오늘은 다시 상승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1%대 이상 네. 막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강한 장이었고요. 오늘 장 보내고 나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뭘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궁금한 내용이 아마 여러분과 같을 겁니다. 장 바닥 찍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사안일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아직 완전한 바닥점을 찍지는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얼마간의 등락 과정이 지나고 나서 상방으로 턴하는 시점은 3월 한 둘째 주 정도 선에서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한번 읽어 보신다면 하루하루의 변동에 대해서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로 시장에 적용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장, 시황,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시장의 흐름에 대한 맥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간 단계에서 흐름을 설명을 드렸죠. 제가 판단하는 당분간의 시장, 한 2주 정도의 시장 흐름은 조정을 좀 더 거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굉장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죠. 아직은 바닥은 아니고요. 전체 시장의 기조적인 흐름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라고 하죠. 동일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식시장입니다. 최근 내에서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바닥 찍고 주가가 상방 턴하는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최초의 바닥점에서 주가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골든 크로스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최초의 골든 크로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골든 크로스 60일 이평선이 상향화되어지는 시점에서의 골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과거 주가 흐름부터 지금 주가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골드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시장 흐름에서는 지수적 측면에서 히든 골드라고 해서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붙어서 교차하는 이런 형태의 히든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상승 최절정의 슈팅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는 하이 골드라고 그래서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이 편차가 생기는 가운데에서의 골드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꼭 종합주가지수나 지수 형태에서의 흐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종목 간의 흐름에서도 이러한 패턴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자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내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 바닥점을 찍는 그리고 60일 이평선이 상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에서 골드가 한 차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 내에서 만들어졌던 흐름에서의 모습은 첫 번째 골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 골드 이후에 당분간에 의해서 두 번째 히든 골드가 나오기 위한 과정에서의 지점은 조정을 좀 더 기간차를 두고 거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술적 흐름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적으로는 대략 한 10일 정도 기간차를 주어지는 가운데에서 오르 내림 이러한 현상들의 반복적인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지수적 측면에서 판단해 볼 때는 최대치, 조정의 최대치를 판단해서 완전한 저점을 해석해 볼 때 2570 장중에 찍을 수도 있고요. 흐름에 있어서 2570 구간을 찍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대략 한 10일, 그렇다면 3월 한 둘째 주 정도 시점에서의 기간이 되겠죠. 이때 지수 흐름에서의 상방작용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면서 지수는 이때 본격적인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의 모습은 오늘 장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었느냐,
지수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될 때는 아직 바닥을 찍은 흐름에서의 모습은 아니고 최근 4일 조정 주가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반등, 이 반등 과정에서 종목별 흐름에서의 윤곽이 만들어졌죠. 뭐 저PBR 종목이라든가 일부 반도체 종목의 흐름들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의 모습들이 앞으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이끌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로의 예상이 되는 구간에서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PBR주에 대한 정부 대책, 이거에 대한 이제 실망,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오늘 좀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또 저 PBR주들의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제 전체적인 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시장의 주간 단위의 설명을 드리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한국 시장에서의 저평가되어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국내 경제 상황 측면에서 한은에서 발표한 내용은 2.1% 성장할 것이다. OECD랑 IMF에서 발표한 내용은 뭐 2.3% 정도 수준까지의 올 한 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1.4%였죠. 그리고 최근 내에서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아진 적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흐름을 타고 좋아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2% 이상의 경제 성장률의 측정이라고 한다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한다라는 내용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투자 비중을 판단해 보게 될 때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에 대해서 29.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전체 포지션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팬데믹 이전 수준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주식 비중으로서의 시장을 가져갔느냐라고 판단해 보게 되면 대략 높을 때는 36%, 37%까지 갔던 적이 있었고요. 평균치, 최근 한 10년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치를 보게 되면 34%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 평균치의 외국인 투자 보유 비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하게 우리가 현 시점에서 올해 외국인이 살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을 판단해 볼 때 한 4%, 많게는 한 5% 정도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4%나 5%라고 한다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25조 원에서 30조 원이 됩니다. 1월과 2월에 외국인 투자자들 한 10조 정도 국내 시장에 매수를 했습니다. 2월에 특히 매수 규모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5조에서 30조라면 기간차로 판단해 보게 될 때도 한 5, 6개월 정도로 외국인이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 한 해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근에 매수한 부분이 매도로 되어지기보다는 추가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에서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흐름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의 내용이 강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PBR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PBR 기준으로 해서 시장 이슈가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 시장을 많이 예시로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네. 일본에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킨 지점이 최근 내에서가 아니고요. 지난 2022년 4월에 최초로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밸류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라고 네. 하죠. 그럼 일본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기업 가치 회복에 대한 정책들을 발표했느냐에 대한 내용을 제가 또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표로 또는 내용으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지난 2022년에 일단 최근에 나온 정부 발표와 비슷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네. 기업 가치가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기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가치 회복을 하자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기업 독려를 했습니다. 회사법도 2번 개정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사주 매입 신청이 30조엔이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 기업 가치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한 ETF 상품이 50조엔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 우리나라 같이 국민연금 같이 정부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 규모가 대략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조 정도 되는데 이 기준으로 비추어 보게 된다면 엄청난 규모의 ETF 상품과 자사주 매입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일본에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규제를 발표했죠.
PBR 1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퇴출하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일본 기업 그 가치 회복을 위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기대치에 못 미치는 발표 내용이었다라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최초 첫 번째 어떤 정부 발표가 있을 때 이 첫 번째 내용에서 모든 걸 다 포함한 내용이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죠. 그런데 제 경험을 비춰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사원 대리 과장 때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선배들이 조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침이 또는 증시 부양책이 나올 때 첫 번째 부양 대책에 주식을 사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대략적인 윤곽 설명을 하는 그 부양책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는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핀셋으로 딱 찍어서 그 정책 부양이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사려고 하면 첫 번째는 그냥 지나쳐 버리고 두세 번째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발표되는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뭐 원론적인 수준이었죠. 내용은 정리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그다음에 기업의 자율적 의지 동력, 세 번째는 뭐 글로벌 시장의 상국 위치 뭐 이런 등등등의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 또한 뭐 크게 우리가 시장을 읽어볼 만한 내용이 아니라 세제 지원, 인센티브 제공, 뭐 향후에 상법 개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중요한 그 24장의 정부 발표 지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5개월마다 이 부분을 확인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특정 지어서 기업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또는 규제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과 앞으로 나올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진행, 유지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주가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려야 여러분께서 좀 더 와닿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제가 앞서 일본에서 2022년도에서부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에서 이 기업 가치 회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본도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은행주들의 저평가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림은 미쓰비시 은행이라고 그래서 일본의 시총 상위 3, 4위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과거 기간을 보게 되면 계속 은행주 국내 흐름과 비슷하게 그냥 횡보 내지는 일부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과정에서의 연속선상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PBR 또한 2022년 전에는 0.3 수준이었거든요. 국내 은행주들이 얼마 전까지 주가 상승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PBR은 0.2였습니다. 네. 지금 조금 회복해서 0.4 수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1차 기업 가치 회복 단계에서 0.6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올해 들어서 규제 조치가 정부에서 발표되면서 PBR이 0.9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판단해 보게 된다면 은행주뿐만 아니고요. 여타 다른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판단해 보게 될 때 단기간 내에 주가가 움직이는 이슈로에 발현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발표 시점마다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차트를 여러분께 떠서 보여드린 것은 일봉이 아니고 월봉입니다. 월 단위 흐름이기 때문에 월간 단위로 주가가 움직인 상황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부의 이 저PBR 정책에 대한 내용은 첫날 시장에서는 좀 떨떠름한 반응이었지만 오늘장 예사롭지 않은 흐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그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흐름은 네. 단기간 내에 흐름이 끝나거나 이슈화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 계속해서 흐름이 재반복되고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다시 조정받은 저 PBR주들에 대해서 봐야 될지 어쨌든 오늘 좀 주목하시는 네.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다시 보는 게 아니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더 드리겠지만 최근 내에서 저 PBR 내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뭐 은행주라든가 또 지주사 내에서도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죠.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들 종목들은 관심권이고 포트에 넣어가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오늘도 현대차 기아 흐름이 상당히 강했어요. 아침만 하더라도 배당락이 발생을 하면서 한 2, 3% 하락하면서 움직임이 진행되다 오후장에 바로 플러스로 돌려버렸죠.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움직임 자체가 예사롭지 않고요.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지분율 회귀 과정에서의 2,500만 주 내지 2,000만 주가 추가 매수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금 현대차 2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600만 주 정도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지분율 한 8% 정도를 늘렸는데요. 팬덤 이전 수준의 지분율이 평균 지분율이 46%입니다. 지금 37%, 뭐 38%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앞으로도 7, 8% 이상의 많게는 한 10% 수준까지도 지분율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심리적으로 25만 원 앞두고 왔다 갔다 하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가 다시 흐름의 상승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접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큰 틀에서 그렇게 좀 보고요. 네. 좀 개별적으로 좀 강하게 보셨던 종목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저 PBR, 그러니까 은행주, 자동차주, 유틸리티 업종, 뭐 등등등 딱 제한적인 요 종목 내에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확장시켜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올 한 해 저 PBR 종목만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의 주가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산 비준의 저평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일단락 되면서 하나의 상승치가 매듭이 지어지면 수익 비율로 가겠죠. 수익 PER로 갈 겁니다. 저 PBR. 저 PBR이라고 해서 1 미만이 아니고요. 업종 평균 PER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당 업종마다 PER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평가된 PER 종목으로 이미 미리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로 이제 돈이 움직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ROE, 이익치로 아마 넘어가는 형태로의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흐름들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PBR 종목, 1 미만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는 것만 찾지 마시고요. 저평가된 종목. 전체 올 한 해는 저평가되어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PBR은 5배 수준이지만 PER은 대략 제 기억으로 20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업종 분류 측면에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한 7, 80배는 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최근에 좀 올라오는 형태에서 아프리카 TV 같은 종목들이 흐름이 나타났지만 좀 더 가야 됩니다. 조정받고 또 가겠죠. 이런 흐름으로의 종목 접근과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월요일 날 네. 그 에코프로와 네. 관련해서 오늘 내일쯤에는 그러니까 어제 정도까지는 이제 좀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는데 네. 시장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이었는지 좀 오르다가 다시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다 오늘 이제 좀 상승으로 좀 됐는데 네. 그래도 좀 그 폭이 아직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1%대라. 에코프로 비하면 8, 9%, 에코프로는 1%대 올라가다 밀렸죠. 한 4, 5% 올라갔다 밀렸는데 이거 거의 그래. 7%까지 올라갔다가 이거 못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시그널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 자리는 꼭 움직여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라갔다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들 판단하시는데 저는 물량 이동 과정에서 손바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간에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이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많은 투자되어진 투자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보유를 했습니다. 나는 2년 가져갈 거야, 3년 가져갈 거야. 이런 마인드로 많이 접근을 하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오르내림, 올렸다 밀리면서 이거 팔고 다시 살까? 지난번에 팔고 다시 샀으면 뭐 5%, 7% 차익을 거둘 수 있는데 이런 심리가 이제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림의 과정이거든요. 저는 흔들림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안타깝게도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고점에서 음봉 내지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내일은 아랫꼬리를 달 겁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전환점,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흐름이 나타날 때 우리가 책에서 보면 십자 도지형이 이제 주가 반전 포인트의 흐름이라는 많은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은 아주 책에서 나온 것처럼 보기 좋게 십자 도지형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간의 흐름에서 합쳐진 형태로의 도지형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윗꼬리 형태가 나타났고 내일 아랫꼬리 형태가 나타나면 합쳤을 때 십자 도지형이거든요. 그럼 반전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아마 그 월요일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마찬가지, 한번 지금 공격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번 사볼 만한 구간에서의 가격 위치를 이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효합니다. 시차는 하루 이틀 조금 더 연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번 주, 다음 주 구간 해서 움직임의 흐름이 전환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 소재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들 종목 등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밀린 거, 뭐 우리가 5%, 3%, 7%, 뭐 이 정도 수익률 보고 2차전지 소재주에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시차, 한 일주일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가지고 대응해 보시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내일장에서 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대응 전략.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전반의 지속 관점에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장 종목 내에서 400개 종목이 상승하고 2,000개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월등히 많은 흐름에서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그래서 분명하게 내일장에서 시장이 장 초반 또는 뭐 오전장의 흐름의 모습에서 상승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급하죠. 투자자 입장에서의 마음은 지금 못 살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위치입니다. 그래서 내일장의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직 본격적으로 시세 흐름의 과정이 나타날 자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 상황 흐름에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저점 구간을 찾아내는 지점으로서의 전략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에서 PC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지점이라고도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굵직굵직한 내용에서 GDP가 또 오늘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에서의 발표 이후에 시장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완전히 바닥을 찍지 않았다. 그래서 내일장에서 상승의 흐름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갖고 좀 더 지금의 가격보다 좀 낮은 위치의 가격에 살 수 있는 또는 시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일장 투자 전략은 일단 여유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